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2016 신년 특별대담 과학기술 50년 미래 100년 진행을 맡은 정지훈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세계의 권위 있는 상들 가운데 노벨상과 그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노벨상 하면 기초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의 척도로 여기는데요. 과연 노벨상을 과학 발전의 척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노벨상 수상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현주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박영하 원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오세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박영하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세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오세정 교수님, 이제 우리 100년이 넘도록 노벨상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노벨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다들 노벨상 하는 걸까요? 그 알프레드 노벨의 그 유언장에 의하면 노벨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현대 사회가 과학기술 문명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이 자연과 인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또 기술을 통해서 이제 문명이 됐고 복지가 굉장히 커졌는데 결국은 거기에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받는다는 얘기는 인류의 과학적인 그 노력에 기여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사회면 문명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어떻게 보면 국격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박영하 원장님,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웃나라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배출이 돼서 그런지 좀 경쟁을 하듯이 노벨상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근세 초까지 일본에 대해서 문명을 전수하는 국가 입장이었다가 20세기 초에 어쨌든 아픈 역사를 겪었고, 독립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 과학기술 발전이 함께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일본을 추격하는 그러한 성장 모델을 따라와서 지금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어떤 기초과학 국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상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일본이 이제 20개 이상의 노벨상을 수상한 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중국에서 최초로 중국인 출신의 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한중일 사이에서 경쟁해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벨상 부분을 이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노벨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상들에서도 우리나라 실적이 좀 저조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의학 분야에서 그 대표적인 상인 그 라스카상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인류의 그 어떤 국격을 높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예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공헌을 한 분을 수상하는 그 울프상에 있어서도 없고, 그 다음에 수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필드 메달에서도 아직까지 수상자가 없는 그러한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좀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네요. 오세정 교수님, 그 노벨 과학상의 어떤 통계를 쭉 보면은 역시 미국이 독보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1위를 하는데 원동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비밀이라기보다 그냥 창의력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특히 대학 사회에서 그 창의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거가 이제 이 중요한 척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국력이 상당히 커서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큰 것, 이제 그것도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네, 노벨 물리학상하고 생리학상 하면 거의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하고 미국은 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에서도 많이 가져가는 저력이 어떤 이유에서 올까요? 글쎄, 저는 그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우물을 파는 그런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가지타 교수의 경우에도 중성비자 연구를 위해서 수포 감역관대라는 그런 아주 큰 시설을 만들고 오랫동안 그 연구만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또 생리학상 받은 오무라 교수도 또 마찬가지로 기생충의 이제 그 효과적인 걸 발견하기 위해서 배양을 많이 했고, 그런 거를 일생 동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우물을 파다가 보면 거기서 정말 독창적인 업적이 나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었을 때 창의적인 일을 막 이것저것 해본다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일본에는 하나를 잡으면 정말 끝까지
끝을 본다는 저력이 있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과학기술에도 그 나라의 문화가 좀 접목되는 당연히,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당연히 미국은 있습니다. 예. 요즘도 뭐 보면 이노베이션, 혁신을 중심으로 해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는데 예. 일본은 오타쿠 문화라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파는 예, 이런 예. 것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노벨상 과학상들은 대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물을 오랫동안 판 사람들. 그러니까 재작년에 받은 그 청색 다이어도, 네네네. 작년에 받은 청색 다이어도 마찬가지로 한우물 판 사람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하여튼 우리는 둘 다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노벨상은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발전의 정도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그 기초과학의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기초과학을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의미 있게 지원을 시작한 게 저는 한 1990년대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 이후로 거의 20년, 30년 동안에 논문의 숫자는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그 증가 속도가 거의 최고 수준이었고 중국을 빼고는 현재는 논문의 숫자로 따지면 세계에서 10위 내지 12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문제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양적인 거는 많은데 정말 노벨상은 아주 최고의 수준에다 주는 건데 그렇게 정말 최고 수준의 그런 논문이 나오냐 이제 그런 게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논문의 그 질적인 평가를 할 때는 피인용 횟수라는 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따지냐 뭐냐면 논문이 굉장히 우수하고 중요하면 다른 사람들이 후속 연구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걸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인용 횟수가 많으면 좋은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피인용 횟수에서는 아직도 세계 30위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무지하게 많이 발전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얘가 이제 노벨상이나 울프상을 못 받는 이제 그런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박영환 원장님, 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가 일본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은 했어도 국가 R&D 연구개발 예산 그 자체로만 보자면 OECD 국가 중 1위. 예. 퍼센티지 이제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요. 절대 금액으로도 세계 6위. 그러면은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에 대한 결과를 많이 기대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난 20년 동안 그 누적된 연구개발 투자 금액 따지자면 그 중국에 비해서도 한 3분의 1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뭐 한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과학 분야가 더 그렇지만 특히 기초과학 분야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올해 얼만큼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흐름, 플로우의 개념이라고 하면 투자라고 하자면 이 결국은 과학의 성과는 축적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축적된 측면 또 스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응용 개발 위주의 어떤 지원이 있었고 최근 들어 와서야 이제 기초 연구라든가 원천 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 개발비 대비해서 봤을 때도 이 기초 연구에 대한 거는 약 한 38%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이 기초 과학에 대한 건 그 중에 한 5분의 1 전체적으로 정부 연구 개발비의 한 10분의 1 이하가 이제 기초 과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연구비 규모도 훨씬 우리보다 많지만 이 기초 연구,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가 아직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특히 정부 이만큼 민간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는 정부가 하는 연구 개발비는 최소한 장기적이면서도 그리고 기초적인 연구 그리고 기초 과학 그리고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구 쪽으로 우리가 투자했을 때 우리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가 늦어지기도 했고 기초과학의 어떤 퍼센티지가 낮기도 하지만 저도 의학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임상으로 간 사람들은 많아도 기초의학 같은 걸 하는 사람 수가 되게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기초과학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또는 기초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접 같은 거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산업공상의 이러한 그 어떤 개념을 하에 살아서 결국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인문사회 분야의 이런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우대했던 정책이어서 이 공업 분야라든가 상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20세기 초에 불행한 일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역대 어떤 우리의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들께서 과학기술 리더십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이 59년에 원자력 연구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 입국 기술 자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치하에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던 뭐 60년대에도 뭔가 과학이 중요하고 기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인식을 이제 퍼뜨려 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갔고 그것이 공대뿐 아니라 이학 분야, 기초과학 분야에도 많이 와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과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은 특히 이제 97년도 그 IMF 위기를 겪으면서 뭐 출연연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제 많이 밖으로 나오고 뭐 정년도 단축되고 하면서 그 국민한테 주는 이 메시지가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좀 잘못 준 것 같아요. 아직 과학 선진국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이공계 기피라든가 또 지나치게 우수한 사람들이 뭐 오로지 의대만 가고 또 문과에서는 이제 법대만 가는 그러한 이제 현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키스텝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어요. 대학생이라든가 현장에 있는 과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특히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좀 국내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뭐 연봉이라든가 또는 연구의 자율성 측면이라든가 또는 뭐 고용의 안정성이나 이런 미래 비전 측면에서 해외보다 전혀 나을 게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주소입니다. 노벨상을 바라고 노벨상을 통해서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고 뭔가 인류에 공헌하는 그러한 꿈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인재를 이제가 스스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다리고 또 이렇게 그런 면에서 또 해야 될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현실적인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교수님께서 좀 생각을 하실 때, 우리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노벨상이 될 만한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젊을 때 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30대 이전에 시작을 해서 뭐 그때 업적을 내고 한 60대 노벨상 간다 이제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 젊은 연구자들이 들어왔을 때 시작할 수 있는 그게 환경이 아주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예를 들면 네네. 그러면 굉장히 그 우수한 이제 그 박사를 받고 아니면 이제 포스닥 하자는 사람을 데려가면 조교수 데려가면 어떤 경우는 100만 불 정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업 펀드라는 걸 주는데 한국에서는 뭐 들어와서 아무리 뭐 서울대학이나 뭐 카리스마 해도 뭐 1억 정도 좀 잘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그러니까 너무 고수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갖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그 장비를 갖춰놓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갖다 남들이 이미 많이 했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일본의 저기 한국물 파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오래된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보면 정부가 이제 5년 단임이니까 들어오면 또 뭐 새로운 거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오랫동안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네네. 그만큼 안 기다려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유행 따라서 조금 남이 반짝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노벨상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업자 안 나오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은 그동안 업적을 많이 쌓으셨으니까 연구비 풍족하게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들한테 연구비를 보여주는 건 중요한데 네. 근데 이제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굉장히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작하는 분들은 항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벤처 투자 같이 네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그 연구중심 대학은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상당히 주지만 한 5년 보고서 아닐 것 같으면 가차없이 자르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성과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둘 다 안 하는 거죠. 그냥 처음에 돈도 안 주고 그렇지만
별로 성과가 없어도 뭐 내쫓지도 되게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가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뿌려지는 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 비율로 봐서 사실은 뭐 중견과학자들이 돈을 많이 실제로 연구가 막 활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써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지금보다는 젊은 사람들 더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사람들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천재소년 성유근 군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논문 자기 표절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원인을 굳이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초과학에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믿어주는 분위기였다면 여유 있게 좀 해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좀 빨리빨리 결론내려고 이렇게 성과 위주로 자꾸 밀어붙이는 뭐 이런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빨리 젊은 사람들 위주로 너무 이렇게 확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송유근 군의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 분위기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그 압력을 좀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로 중요한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하면서 이제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발전을 해서 그게 이제 과거처럼 선진국을 쫓아갈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태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히 보이고 거기를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후진국의 그 끝에 와서 이제 선진국을 가려 그러면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앞서가는 나라잖아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럼 빨리 가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진중하게 기다려주고 그중에 잘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너무 그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화가 과학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빨리 뭔가 성과를 내라는 그런 독촉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 아마 송유근 군도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할 때요. 보통 우리 의공학 분야에서 5년 정도의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 뇌에 칩을 박는 거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해군에서 주로 해군하고 육군, 미국 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연구 성과가 안 나와서 10년 동안 박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우리는 야, 넌 참 잘못 들어갔다 뭐 이랬었는데 10년 뒤에 그게 쥐가 그 칩을 꺾어서 이렇게 기억력이 회복돼서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그런 거하고도 지금 맥락이 닿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초과학에 대해서 상 갖고 지금 얘기 지금까지는 되게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기초과학의 육성이야말로 우리가 노벨상 수상을 빼고라도 보면은 산업이라든지 나라 발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우리가 당장 돈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찾았는데 길게 보자면 기초과학이야말로 진짜 돈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초과학은 기본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아주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연의 신비를 풀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온 이제 굉장히 새로운 지식인데 그게 이제 쭉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에너지와 질량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게 결국은 원자력의 그 기초가 되는 거고 지금 뭐 이 무선 통신의 기본은 결국은 19세기에 그 완성된 물리학에서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이제 뜨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1950년대에 결국은 이제 DNA의 이중 나성 구조를 이제 풀므로써 새로운 생물학의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뭐 기술 산업 분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이런 그 GPS 이런 위상항법 장치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결국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과 산업 분야가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 노벨상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기초과학의 수준이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국격도 높이고 그럼 노벨상 수상 국가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 품질에 대한 신뢰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산업 경쟁력도 많이 높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쨌든 개인의 아주 어떤 창의적인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도 주로 대형 연구과제에 집중했고 그다음에 산업 분야, 응용 분야였다면 개인의 기초연구다. 특히 젊은 과학자가 연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연구비를 많이 받아서 된 게 아니라 뭐 한 몇천만 원의 연구비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뭐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 있게 특히 젊은 시절에 그런 걸 받았을 때 그게 가능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비슷한 측면에서 제가 참 많이 느낀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요즘에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아니라 돈 많이 번 그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혁신 기업들 이런 분들이 네. 이제 펀드를 그렇죠.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투자도 하고 네네.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에선 돈도 안 되는데 기업가가 그런데 왜 투자를 해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것도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의 많은 기초 연구는 뭐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미국 연구재단 NSF가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 그동안 미국을 넘어서 세계 과학을 끌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말씀한 대로 그 민간의 어떤 IT 특히 네. IT 기업에 성공한 이런 기업가들이 또 다시 또 그거를 이제 민간 연구소로 뭐 스페이스X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렇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과학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학의 성과, 기초 부분의 성과가 산업 부분으로 가는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져서 짧아졌죠. 그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투자 이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하버드 우즈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30년 이상의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고 평가도 굉장히 이제 혁신적이어서 뭐 5년 동안 그냥 내버려두고 5년 후에 리뷰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다시 계속 지원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연구자들이 많고 그 하버드 휴즈 연구소로부터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노벨상을 탄 연구자가 뭐 24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죠.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에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응용 부분뿐 아니라 기초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획기적인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성공한 기업인들이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년을 맞아 보내드리고 있는 특별대담 과학기술 50년, 미래 100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박연아 원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오세종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공계를 기피하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기초과학을 등한시하는 어떤 이런 세태가 그 원인 중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뭐 제가 대학을 들어간 그 7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다른 이공계, 공대 쪽으로도 인재가 많이 갔고 의대 쪽도 많이 갔지만 사실 의학 분야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한 9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고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좀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기업들에서 봤을 때는 특히 기술 혁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최소한 이공계 쪽 이제 졸업자들은 뽑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학생들하고 국민들한테 주는 사인이 이공계가 중요하구나 하는 사인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인재가 갈 것 같습니다만 우려스러울 점은 지난 20년 동안 대학 교육 과정이 바뀌고 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굉장히 기초가 약해졌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과학 교육이 굉장히 고등학교에서 약해져 가지고 대학에서 뭐 기초 학문을 이제 가르치시거나 또는 공대에서 가르친 교수님들이 공대의 기본인 수학이나 물리나 뭐 화학 부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사실은 전공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열에 9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결국은 우리가 기초과학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또 그걸 통해서 또 뭐 인재를 육성하려고 해도 이 기본이 되는 뭐 최소한 초중고의 교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도를 혁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람이 하고 특히 과학기술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학기술 마인드, 과학기술 소양을 길러주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관계되는 얘기긴 한데요. 제가 공대에서 또 그 박사학위를 땄는데 이게 옵틱스다 보니까 네. 이게 과학이다 보니까 물리학 공부를 무지하게 했거든요. 어쩔 수 물리학 없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물리학 공부하고 이제 화학하고 생물학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네. 어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을 꾸준히 해가지고 그것만을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네. 이렇게 이제 응용과학 분야라든지 의학 분야라든지 이런 다른 트랙을 가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기초과학하고 연결하는 그런 식의 뭔가 브릿지랄까 다리라든지 이런 거를 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뭐 그런 융합 과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역선택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 뭐 기본적인 과학이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학교 가서 인문사회계 쪽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소양을 이제 안 닦은 사람은 한 대학교나 뭐 대학원쯤 가가지고 뭔가 연결된 이공계 쪽에 연결된 전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기본적인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과학 기본이 되는 과학 특히 기초 과학을 말할 때 모든 우리 사회 리더십을 가지는 분들, 특히 대학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좀 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내 전공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경제학이다 또는 뭐 사회학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21세기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인 과학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하고 우리 제자들한테 배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수영 교수님께도 좀 교육 관련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과학 교육에서도 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과학교육은 호기심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입시 때문에 이게 정답을 찾는 교육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리면 안 되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기가 모르는 거를 계속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아는 지식을 외우는 거가 제일 중요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과학 공부라는 게 지겨운 하나의 외우는 과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 가서 전혀 쳐다보려고 그러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 문화라는 게 굉장히 취약한 것이 이제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일반적으로 과학하면 그냥 어렵고 지겹고 그다음에 재미없는 거 이렇게 인상이 바뀌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실제로 과학을 자기가 정말로 재밌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 호기심을 자극하면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왜 별이 저렇게 반짝거리지? 왜 하루가 24시간? 이런 질문을 다 하잖아요. 그 질문들을 외국 교수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학교를 방문해 보면 놀라는 게 첫째,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발랄하고 질문이 많다. 근데 고등학교쯤 가면 애들이 질문 하나도 안 한다. 틀릴까 봐 무서워서 질문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그 호기심을 어떻게 보면 말살하는 거죠.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학기술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이 교육 전체의 맞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게 역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문이과 통합 교육에 대한 걸 진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 쪽에 계시는 분들은 과학 교육이 좀 축소되지 않겠냐 이런 걸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학교육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축소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녔던 시절에는 뭐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사실은 뭐 문과생들도 뭐 소위 말하는 4개 기본 과목들, 뭐 물리화학, 생물, 제약을 어느 정도까지 다 배우고 갔는데 지금은 그 30년 전에 문과생만큼도 못 배우는 이과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문이과라는 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에서 인문대학의 신입생한테 요하는 그런 기본적인 과목과 예를 들면 공대에서 요하는 기본적인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르게 준비해서 이제 문이과 그러니까 구별이 현실적으로 있었고 지금 2018년도에 문이과 통합교육이 실행이 되더라도 대학에서 인문대학과 뭐 공대가 다른 요건을 학생들한테 요구하면 현실적으로는 갈릴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 문제를 차치하고 문이과 통합 교육에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넓혀준다고 하는 그거 하에 결국은 과학 교육이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 좀 다른 학문 분야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과학이나 수학 분야는 지식의 축적이 중요한 분야예요. 중학교 과학을 모르고 고등학교 과학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축적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과학을 선택 과목으로만 맡겨두면 특히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과학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그 심화 과목, 뭐 물리투, 화학투, 뭐 생물투 이런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 돼가지고 사실상 아무도 듣지 않는 과목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분야는 좀 늦었습니다만 201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서 제대로 된 과학 교육을 우리가 받은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교육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오세정 교수님, 그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자기의 상상력만으로 굉장히 위대한 결과물을 내놨는데 당시 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적 위인들이 다 같이 모여 사진 찍고 정말 대단한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이제 거대 과학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거대 과학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뭔가 좀 크게 또 바뀔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거대 과학이라고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연구가 굉장히 이제 복잡화된 거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혼자 실험실에서 가운 입고 할 수 있는 실험이라는 게 거의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연구가 되게 이제 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뭐 요새 중요한 논문에 나오는 저자들을 보면 뭐 옛날처럼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10명 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과학의 연구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이 되고 복합적이 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아주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거대 과학 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하는 소규모 연구에도 그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협력적인 연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풍토가 과별로 나눠져 있고 연구자들끼리도 별로 소통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걸 가로막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될까요? 실제로 그게 이제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의 큰 그러니까 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사일로 체제라 그래가지고 과에 굉장히 그 소속이 돼 있고 과학 밖에 나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럼 물론 자기의 그 전공 분야 아주 깊게는 연구해서 뭐 논문을 낼 수 있지만 임팩트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남하고 다른 얘기도 해야 되고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탑 클래스 연구가 되려고 그러면 융합적 연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나는 이공계가니까 아이 뭐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이공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되려 또 커뮤니케이션에게 또 신경을 더 써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이 노벨상급의 이제 탑 클래스 연구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연구들은 계속 이 소위 말해서 학제간 연구, 주변의 다른 분야하고 같이 공통으로 하는 연구, 이런 연구들이 돼야 되고, 이 사회적인 임팩트도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사회학자들하고도 인문학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넓어지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환 원장님, 지난해 10월 달에 정부에서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20대, 30대 젊은 네. 과학자 1000명을 뽑아서 네. 10년간 8천억 원을 연구비로 지원하는 넥스트 데케이드 100 이런 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걸 말씀하기 앞서서 그걸 네. 이제 그 넥스트 데케이드 그 100 프로젝트는 이제 대통령 그 국가과학 자문회의에 이제 그 제안이 보고돼 가지고 그것이 채택됨으로써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까지 이제 그 뭐 장기적으로 하는 이렇게 10년짜리 프로젝트는 굉장히 소수의 뭐 몇 사람의 연구자한테만 특별하게 선택돼서 좋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할 부분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발표는 됐는데 정말 정부가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까지는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위한 예산을 뭐 단돈 얼마 한 몇십억이라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초연구비 일부분을 띄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연구개발비가 많아도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특히 밑에부터 내려와가지고 개인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내가지고 하는 그러한 과제의 숫자는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더 폭을 넓혀주고 좀 더 획기적을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했다면 그거는 연구비를 그 분야 연구비에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그 정부가 이게 지금 말은 그렇게 기초과학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의지가 있고 그런 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 과학기술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영 교수님, 그 정부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연구 자세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문제지만 사실은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연구를 하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의 평가 시스템이 논문의 개수, 뭐 그렇죠. 임팩트 팩터 네. 이런 걸 따지니까 그 논문이 쉽게 나오는 분야로 갈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논문이 많이 나오는 분야,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분야라는 게 이미 확립되어 있는 분야고 막 시작되는 분야에서 남이 시작을 했는데 바로 쫓아가면 그게 제일 논문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사이테이션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연구, 네. 그걸 확립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이 논문도 거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도전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좀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제도를 좀 해줘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서바이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네. 뭐 일본처럼 한 의무를 계속 파는 거를 하기 어렵게 하고 뭐 남이 논문 안 나오면 바로 도태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살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하는 분야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물론 아주 초기에 시작하는 사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확립이 된 그런 알려진 과학자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야, 내가 정말 새로운 걸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좀 연구 태도를 가졌으면 그래야지 우리가 좀 정말 새롭게 남들을 리드하는 그런 분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각 대학의 평가 시스템에 이런 것도 좀 유연하게 여기저기에서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저는 대학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하고 네. 그게 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게 이제 아직도 그런 움직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정량적인 다른 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하나의 이해는 키네스 윌슨이라고 코넬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는데 네. 이 사람이 조교수 돼가지고 5년 동안 논문 한 편도 안 썼어요. 네네. 근데도 테니어 받고 다 했어요. 네. 그리고 결국 논문을 쓴 게 그게 이제 제기억화 논 이래가지고 그게 노벨상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연구계에서는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제가 포텐셜이 있다는 걸 알면 믿고 그냥 놔두는 거죠. 논문 안 쓰더라도.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 믿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논문 몇 편 써라. 도대체 몇 명이나 사이테이션 했냐 이런 거 자꾸 정량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네, 너무 공정성을 중시해서 그런가요? 아주 공정성을 중요하고 객관성을 중요시하면서 네, 믿지 네.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신뢰 사회가 돼야 되고 그러면 전문가들의 이 안목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객관적인 그 정량 지표는 뭐 안 될지 모르지만 얘가 학교에 가서 논문 그러니까 이게 발표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밀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풍토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네. 뭐 이번에는 이제 네. 기초과학에 대한 일반인들 이야기도 좀 네.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가 제가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스타워즈 개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 이제 개봉한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과학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고 과학에 대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그 과학을 항상 하는 문화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 같은 경우에도 좀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도 많이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는 결국 그렇게 최초의 어떤 과학기 성과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지구 경계 밖으로 태양계 밖으로 네네네. 이제 쏘아 보내가지고 이제 그 탐사등 굉장히 획기적이고 창의적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국민적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사실 그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과거 여태까지 보면은 이 과학을 통해서 또는 기술을 통해서 경제 발전해서 잘 산다. 이거에 굉장히 치중돼 있었고 과학 기술의 성과도 거기에 포커스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과학을 통해서 결국 인류의 삶의 모습과 문명이 바뀌고 또 국가 지식을 그 나라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생긴 성과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인류 전체에 그 어떤 복지를 가져온다는 이익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과학이 그냥 과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문명 전체에 녹아 있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국민이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 마인드, 과학기술 소양을 키워가야 결국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존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과학도 많이 올라가고 우리 국격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과학자가 또 생겨날 수 있는 환경, 아까 오세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좋은 연구를 할 때 그 기다려주는 신뢰 문화, 또 평가 문화의 혁신 이런 것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정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확실히 느껴지는 게 과학기술 자체를 너무 좋아하게 만드는 풍토랄까 뭐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어렵고 재미없다라는 인식을 빨리 깨주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흥미를 좀 가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요새 많이 그 분위기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이제 그 과학 그러면 전부 지겹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새 제가 어떤 재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수준 높은 과학 강의를 하자 그런 강의를 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학과 무관한 그런 글도 썼지만 이제는 그 좀 먹고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내가 왜 사는 거지? 이게 이 주위의 자연은 왜 이렇게 된 거지? 뇌는 어떻게 작용하는 거야? 뭐 우주가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잘 이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준 높은 그거를 옛날에 있는 그 과거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주 최근에 첨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한테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최근의 지식인데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과학자들이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덜 한 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재단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최첨단에서 일을 한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셔와가지고 이분들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좀 써서 노력을 해라. 이게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사실은. 네네,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사회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반인도 상당히 많아졌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중고등학교 때 과학교육을 통해서 애들의 호기심 말살하는 것만 없어지게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훨씬 더 괜찮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자면은 우리 과학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니고 과학이 재밌고 다들 호기심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과학을 지원하는 것도 정부가 많이 지원한다 그러면 정부는 결국 그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거고요. 국민들이 야 정말 기초과학 정말 재밌네 해야 되겠네 이러면 정부도 그쪽에 많이 투자할 거고 들어봤더니 저는 재미없어 이건 지겹기만 해 그러면 아마 투자 안 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학자들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거기 강연자를 모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정부의 돈으로 과학을 했으면 그거를 국민들한테 돌려줄 의무는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좋은 과학적 성과든지 아니면 일반 강연에서 국민들한테 재밌게 설명해 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열심히 시간을 많이 쓰셔서 해줍니다. 네, 이것도 분위기가 좀 바뀌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좀 끝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현재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고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재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뭐 원장님부터 뭐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1966년에 키스트를 만들고 27년에 이제 과기처를 설립하면서 그야말로 과학기술 5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100년을 이렇게 내다보는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왔고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 측면에서나 과학기술의 성과 측면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어쨌든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뭐 거의 세계 10위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아쉬운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국민적 꿈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경제 핵심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뭐 창업도 일어나는 거고 기술 혁신도 일어나기 때문에 소위 말해 선진국을 바란다면 과학 선진국이 돼야 되고 그 과학 선진국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뭐 우리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과학이 자기 생활 속에 녹아 있도록 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현재 과학기술자의 어떤 사회적 책무를 저는 더 강조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과학기술자들이 본연의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소통하면서 이 우리 사회 전체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떤 뭐 제2 국민운동화를 통해 가지고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이루지 않을까. 그러한 희망과 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과학기술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세정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가 저는 50년 동안 상당히 열심히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학문지에서 달려왔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이런 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거는 그 경제 발전에 기여한 거는 결국 과학기술이었고 그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전환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선진국에 있는 기술을 쫓아가기만 하면 됐고 목표는 분명한데 어떻게 갈 거는 방법론만 중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하는 거를 그 방법론부터 찾아야 되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아직 제도나 뭐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못 따라가서 이게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50년, 100년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과 제도와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지원을 해서 자기 방향 제대로 찾을까 하는 거를 좀 참을성 갖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 과학자들은 이제는 이 과거의 틀인지 아니네 우리가 새로 바꿔야 되는구나 새로운 틀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고민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뭐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지 이렇게 하지는 말고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좀 그런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재 우리 과소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 같이 슬기롭게 새로운 과학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거대한 탑일수록 밑바닥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높이 쌓을 수 있는 법이죠. 과학 또한 그 기초가 튼튼해야 세계적인 연구자도 나오고 선도적인 연구 성과도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도 첨단 과학기술의 기본이 되는 기초과학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영하 원장님 그리고 오세정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신년특별대담 과학기술 50년 미래 100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